4세기 중반 로마 제국의 하나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북방의 이민족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었는데요. 흑해 주변에 거주하던 고트족이 동쪽에서 나타난 훈족에 의해 무너져 로마 국경 근처인 도나우강까지 도망쳐오고 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로마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수많은 이민족들이 밀려와 제국의 보호를 요청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변경 지역으로 밀려든 이민족의 피난민 수가 수십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훈족의 등장은 유럽 중세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켜 연쇄적으로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사태까지 초래해 유럽사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 돌풍의 주인공 훈족,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훈족이 흉노의 후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기 50년경 흉노는 몽골 초원의 최강자였지만 선우자리 쟁탈전으로 심각한 내분에 의해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하였죠. 이 중 남흉노와 후한의 연합군에 패배한 북흉노가 몽골 초원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를 넘어 초원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후 300여 년간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중반에 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의 투르트계 유목민족의 혼혈로 초창기 많은 유목민족처럼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로마와 게르만인들의 기록에 의존해 연구되어 왔습니다. 유목민의 특성상 임시거처를 만들어 이동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족 역시 그들의 유적이나 문화적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여러 부족이 존재하는 다민족으로 원래는 훈어를 사용했지만 정복지에서는 고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많은 유목국가들과 유사한 탱그리 신앙이라 하여 하늘의 신을 주신으로 하는 다신교였으며 이후 일부는 기독교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훈족들의 주무기는 동물의 뿔과 힘줄, 나무 등을 이용해 만든 반사공이었는데요. 사정거리가 무려 300m 이상이었으며 달리는 말 위에서 150m 범위 안에 있는 적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훈족의 반사공과 강력한 기마 부대를 당할 유럽의 나라가 없을 정도였다 하는데요. 어느 연대기 작가는 늪에 사는 악마의 자손이라고 표현했고 훈족을 보면 모두 도망부터 갔다라고 할 정도로 전 유럽인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대다수의 훈족에 관련된 인상을 전쟁을 즐기는 미개한 야만인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되어 주변의 게르만계 등의 수많은 이민족과 대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일찍이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가 존재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멸망 직전에 이빨 빠진 늙은 사자로 동서로 나눠진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4세기 중반 이 혼란한 시기에 나타난 훈족은 울딘이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지만 왕국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울딘이 사망한 뒤 훈족을 통솔했던 인물은 옥타르와 문주크 그리고 루길라 3형제였습니다. 이 시절 훈족의 진영에는 훈족과 로마와의 역사적인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서로마 제국을 마지막까지 지탱한 최후의 로마인으로 평가받는 명장군 아이티우스였습니다. 아이티우스 장군은 20년에 걸쳐 서로마의 최고 군사령관을 역임한 장군으로 훗날 훈제국의 왕 아틸라와의 샬룡 전투에서 아틸라를 격파해 훈제국의 세력 평정을 저지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트족에서 볼모로 있다가 다시 훈족으로 보내져 볼모로 와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티우스는 볼모로 있으면서 훈족의 지배층과 훗날 왕이 되는 루길라와도 교분이 두터웠고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상세히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17년간의 세력을 훈족과 함께하면서 훈족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이런 외교적 입지 덕분에 아이티우스는 로마의 유력한 군사령관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430년경 훈족의 옥타르 왕의 뒤를 이어 루길라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루길라의 지도력 하에 훈족은 공통의 목적을 지닌 강력한 나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무렵 아이티우스는 17년간의 볼모 신세를 끝내고 서로마로 돌아가는데요. 서로마는 아이티우스가 돌아오자
바로 그와 루길라와의 관계를 이용해 훈족과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훈족의 전사들을 서로마의 용병으로 동원해 주변의 게르만계 이민족들과의 수많은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냅니다. 아이티우스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드넓은 갈리아 지역을 관리하는 최고 사령관에 오르게 되어 훈족과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때 아이티우스는 용병의 대가로 훈족에게 정착할 땅을 주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헝가리 지역입니다. 이전에 유목 생활을 벌이고 헝가리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훈족은 서로마와는 용병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로마와는 350파운드의 금을 받는 조건으로 평화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동안 이 평화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착 생활과 달콤한 재물 맛을 본 훈족은 더욱 탐욕스러워집니다. 훈족의 왕 루길라에게는 블레다와 아틸라 두 명의 뛰어난 조카가 있었는데요. 루길라가 죄위 4년 만에 죽자 434년 블레다가 왕위를 잇고 동생인 아틸라도 2인자로서 형을 보좌하게 되어 두 형제가 함께 훈족을 다스립니다. 이 두 형제는 루길라보다 더 큰 야망의 소유자였고 과격한 성격으로 주변 부족들을 제압하고 빠르게 영토 확장을 해나가며 동로마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동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이란 고원의 강자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계속된 전쟁으로 동시에 훈족을 제압하기에는 버거웠죠. 군대 대부분이 사산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결집된 상태였고 초스피드로 힘이 커진 훈족 때문에 주변 지역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동로마 테오도시우스는 힘으로 훈족과 대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야심으로 가득 찬 블레다와 아틸라 형제는 동로마로부터 루길라 왕 때보다 더 많은 황금을 요구하며 위협하죠. 어쩔 수 없이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훈족과 도나우강 근처에서 회담을 가지는데요. 이때 재밌게도 블레다와 아틸라는 동로마 측 사절단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했는지 말을 탄 채로 회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로마는 사절단을 달래야 했고 결국 양측은 동로마가 훈족에게 해마다 지급하던 황금의 양을 350파운드에서 2배에 가까운 700파운드로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훈족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동로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하게 됩니다. 두 형제의 뛰어난 리더십과 동로마로부터의 막대한 황금을 기반으로 훈족의 세력은 나날이 왕성해지는데요. 이때 형인 블레다가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으로 445년 그의 동생 아틸라가 훈족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블레다의 사망에 대해서는 사망 중에 사고로 죽었다는 설이 있지만 블레다가 죽기 전에 아틸라와의 대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아서 사고로 가장한 암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아틸라 이전의 훈족은 원래 여러 부족들이 왕을 중심으로 뭉친 연합체제에 가까웠는데요. 아틸라가 왕에 오르면서 단일 권력자의 통제를 받는 나라로 거듭납니다. 아틸라는 블레다와는 달리 독립적인 세력을 갖춘 2인자의 존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나라의 내부를 재빠르게 안정시키고 주변의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이후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인근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여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제위 기간 동안 온 유럽을 전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서로마의 붕괴를 앞당겨 유럽 전역에 악명을 떨치며 신의 채찍, 신의 재앙이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형 블레다보다 더 큰 야심가였던 아틸라는 오랜 기간 로마 제국과의 외교와 교류를 통해 더 이상 훈족이 이전의 떠돌이 유목 부족에서 벗어나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훈제국을 건설할 원대한 꿈을 꾸며 자신 또한 로마의 황제들처럼 훈제국의 황제로 주변국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틸라는 로마와 그리스 지역 출신의 유능한 외국인 관료들과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측근으로 삼았는데요. 이는 아틸라가 서방에서 가장 체계적이었던 로마의 관료체제를 일부나마 받아들이고자 했던 흔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그 주변 세력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력과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한편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시칠리아 원정군이 귀환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어느 정도 병력에 여유가 생기자 약속했던 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받은 아틸라는 447년 동로마 제국을 대대적으로 침공합니다. 아틸라는 형 블레다가 생전에 동로마의 변경을 흔들어 금을 뜯어내는 것에 만족한 것과는 달리 이 기회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훈족과 주변 지역에서 끌어모은 게르만계 부족의 대규모 병력을 거느리고 동로마로 폭풍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틸라의 대군은 지나치는 도시마다 약탈을 하고 철저히 파괴하여 동로마 측의 저항 의지를 초장부터 짓밟아버립니다. 아틸라의 이와 같은 공격으로 동로마의 많은 도시들이 함락되었고 발칸반도 일대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틸라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불운이 겹치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무너졌으며 극심한 인명피해도 발생합니다. 특히 수도 성벽을 비롯한 방어시설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의 주민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죠. 다급해진 테오도시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이 적에게 직접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 위해서 게르만족 출신의 지휘관이었던 아르네글리스쿠스에게 아틸라를 막도록 명령합니다. 분투 끝에 아틸라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데는 성공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 또한 전사해 버리죠. 아르네클리스쿠스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동로마는 지진으로 훼손된 성벽을 어느 정도 재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 불릴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아틸라군은 콘스탄티노플의 견고한 성벽을 파괴할 만한 공성무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포위망을 구축하고도 뾰족한 수가 없이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양국 간의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뜻밖의 동로마로부터 사신이 찾아와 협상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틸라군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수도 코앞에 적을 계속 놓아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고심에 빠져있던 아틸라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외치며 실속을 톡톡히 챙기려 합니다. 수차례 사신들이 왕래한 결과 아틸라는 이전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난 황금 6,000파운드와 훈족 포로들의 석방, 게다가 도나우강 하류 일대의 영토를 대가로 받는 등 일방적인 조건으로 강화를 맺게 되죠. 수도를 지키기 위해 동로마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는데요. 막대한 금액을 감당하기 위해 원로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했고 자신들을 위해 싸워준 이민족들을 아틸라에게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영토까지 떼어주면서 그 위상이 크게 손상됩니다. 아틸라는 동로마로부터 얻은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바탕으로 더욱더 세력을 확장하여 이제는 로마 제국과 맞먹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훈제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훈제국의 영토의 크기는 정확하지 않았고 내정 측면에서는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설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아틸라에게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450년 동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갑작스런 낙마사고로 죽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 마르키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에 오른 그는 더 이상 훈제국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없었죠. 각 지역에 파병했던 병력들이 어느 정도 본국으로 돌아오자 아틸라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아틸라에게 해마다 바치던 엄청난 양의 황금을 보내지 않고 강화 조약을 폐기해버립니다. 이렇게 양국 관계는 악화되지만 아틸라는 동로마의 행동에 그다지 개의치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관심사가 동로마가 아닌 서로마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후의 내용은 다음 훈제국 2편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훈족과 아틸라의 등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훈제국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틸라는 동로마의 황제 마르키아누스의 강경책에도 크게 개의치 않고 서로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틸라의 관심이 갑자기 동로마에서 서로마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서로마는 발렌티아누스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는 호노리아라는 철부지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황제의 여동생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시종인 에우게네우스와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우게네스를 서로마 황제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지만 호노리아의 반역은 금방 발각되어 버리고 발렌티아누스는 바로 에우게네스를 처형시켜버리죠. 여동생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어 철저히 감시합니다. 사실상 그녀는 추방당해 유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궁지에 몰린 호노리아는 반성하기는커녕 황당하게도 자신의 측근에게 금반지를 주며 훈제국의 아틸라에게 청혼의 뜻을 전달해 하루빨리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데요. 호노리아의 엉뚱한 청혼 스캔들은 서로마를 넘어 동로마 제국까지 발칵 뒤집어질 만큼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때만 해도 살아있었던 동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 역시 그 내막을 알고는 황당해합니다. 그는 행여라도 아틸라가 청혼을 구실로 또다시 동로마를 공격할 것을 우려해 호노리아를 급히 서로마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서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를 달래야 했죠. 아틸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낼 것을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난리가 난 로마 제국과는 달리 호노리아로부터의 엉뚱한 청혼에 아틸라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로부터 금과 곡물을 받아가며 세력을 과시하긴 했지만 사실 동로마의 국력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었고 또 마르키아누스 황제는 훈제국의 매우 강경한 태도여서 언제든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틸라는 까다로운 동로마보다는 세력이 쇠퇴한 서로마를 상대하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내심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틸라에겐 이미 정략 결혼으로 인해 여러 부족들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호노리아의 청혼을 훈제국의 세력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이 찬스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습니다. 아틸라는 호노리아의 청혼을 수락한다고 국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서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에게는 제국 영토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여동생의 철딱선이 없는 청혼 사건에 화가 치밀어 오른 발렌티아누스는 아틸라의 무리한 요구에 발끈하며 단칼에 거절하고 훈제국과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거부당한 아틸라는 451년 마침내 훈족 출신의 최정예 기병들로 구성된 자신의 주력군과 다양한 이민족들로 구성된 대규모 혼성군 5만여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하는데요. 서로마의 세력권이었던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일대를 침공하여 여러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여 무참히 파괴합니다. 아틸라의 군대가 점점 더 압박해오자 위기감을 느낀 발렌티아누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당시 갈리아 지역 일대는 서고트족을 비롯한 많은 이민족들이 서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마에 저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 지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서로마 최고 사령관 플라비우스 아이티우스에게 아틸라의 군대를 저지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아이티우스 장군은 주변 이민족들과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전 유럽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서고트 왕 테오도리크 1세를 비롯한 여러 부족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훈족의 아틸라가 쳐들어오고 있다. 만약 서로마가 아틸라에게 패배한다면 그 누구도 아틸라를 막을 수 없고 전 유럽은 아틸라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며 잠시만이라도 서로 연합해서 함께 아틸라를 몰아낼 것을 제안하는데요. 서고트의 왕 테오도리크도 아틸라를 먼저 몰아내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아이티우스 군대와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아이티우스는 서고트 왕인 테오도리크와 손을 잡고는 갈리아 내에 있는 여러 부족을 포섭해 아틸라의 대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만의 연합군을 결성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아이티우스 장군은 곧바로 연합군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의 카탈루니아 평원에서 아틸라의 대군과 대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로 훗날 샬롱 전투라 불리며 전 유럽의 명운이 걸렸던 대전투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동로마의 관료 출신 역사가인 요르다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는 전투를 개시하기 직전에 자신의 군대 앞에서 내가 적에게 첫 창을 던지리라. 나 아틸라가 싸우는 전장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죽은 자들 뿐이다. 라며 지금껏 자신들이 물리쳤던 수많은 적들처럼 서로마 군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승리를 호언장담합니다. 아틸라의 군이 먼저 서로마 연합군을 공격하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전투 초기에는 서고트 왕을 죽이며 기세를 잡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아틸라의 예상은 빗나갔는데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투에 유리한 언덕을 차지하지 못했고 서로마 연합군의 예상 밖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급기야 아틸라마저 아이티우스군에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껏 수많은 싸움에서 연전연승만을 해오던 아틸라는 패배를 직감하고 자신의 진영이 함락될 시에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자결하기 위해 장작더미까지 쌓아놓았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마의 아이티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다 이긴 싸움에서 아틸라군을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이 무사히 후퇴하도록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는데요. 아이티우스가 왜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동로마의 역사가 요르다네스의 기록에는 훈족의 세력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주변 이민족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므로 서로마의 국방에 미칠 악영향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훈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티우스에게 가족같이 함께했던 추억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덕분에 아틸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목숨을 건져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러한 아이티우스의 판단은 발렌티아누스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 최고 사령관에서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양의 기록에는 샬롱 전투에서 아틸라가 참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승부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샬롱 전투 이후의 아틸라의 행보를 보면 참패했다란 말은 어울리지 않았죠. 아틸라는 샬롱 전투에서 패한 뒤 살아서 훈제국의 본거지로 귀환하지만 영토나 전리품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하에 있던 게르만 부족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동로마에 금을 다시 요구했지만 이미 서로마에게 패배했다는 소문을 들은 동로마는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아틸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군세를 재정비하여 서로마를 한 번 더 침공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갈리아 지방이 아니라 서로마의 본토 이탈리아 반도로 타겟을 정하죠. 452년 아틸라는 혼인 지창금을 가져가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먼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수많은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틸라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북부의 도시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문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틸라에게 항복해버리는 도시들이 속출합니다. 이러한 아틸라의 악명은 갈수록 극에 달하여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의 백성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신께서 노하셨다 라고 하며 아틸라를 두고 신이 내리는 징벌, 신의 채찍이라 부르기 시작하며 백성들에게 더욱더 신앙을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의 교황청이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아틸라를 공포 마케팅으로 기독교의 힘을 키우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서로마 멸망 이후 중세 유럽 시대의 로마 교황의 힘은 황제와 왕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해진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편 서로마는 명장 아이티우스가 실각한 이후라서 더 이상 아틸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발렌티아누스는 더 이상 아틸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마의 교황이었던 성 레오 1세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파견해 아틸라와 어떻게든 강화를 맺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황제의 부탁을 받은 레오 1세는 무모하게도 거느리는 군사도 없이 오로지 종교의 믿음만으로 아틸라와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황을 만난 아틸라는 돌연 이탈리아에서 철수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교황과의 협약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두 사람 간에 어떤 비밀스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록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교황이 파격적인 조공을 바치기로 한 내용이었다. 혹은 아틸라군에게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을 의식했다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틸라의 존재감을 요르다네스는 문주크의 아들, 훈족의 왕 아틸라, 일찍이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힘으로 스키타이와 게르만의 땅을 장악하고 심지어 2개의 로마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노라 라며 묘사할 정도로 아틸라의 위엄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아틸라는 453년 봄 훈제국과 자신의 힘을 전 유럽에 가시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서로마의 호노리아 공주가 아닌 엘디코라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앞으로 화려한 날들이 펼쳐질 것만 같았던 신혼 첫날 밤 아틸라에게 황당하게도 의문사가 발생합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틀라는 신부 일디코와 동침하던 중 코피를 쏟으며 질식사했다고 하는데요. 아틀라의 사인은 과운설 혹은 독살설 등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지만 여전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황제치고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아틀라의 사망으로 훈제국의 위세는 급격히 무너지고 아들들의 후계자를 둘러싼 내분까지 발생합니다. 그동안 지배받아온 많은 부족들도 일제히 반란을 일으키며 훈제국은 영웅 아틀라가 죽은 이후 16년간의 지속된 내외부의 혼란을 겪으며 마침내 469년 훈족의 후예들은 끝내 아틀라 때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유럽의 여러 부족에 흡수 동화되면서 훈이란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틀라의 훈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시키는 등 중세 유럽 지형을 바꿔 유럽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틀라는 서양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인물 중 하나였지만 헝가리에선 아틀라의 후예라고 자칭하고 터키와 몽골에서도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훈제국과 아틀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